안녕하세요. 사연 읽어드리는 사연끌림입니다. 제 아들이요. 저를 산 꼭대기 폐건물에 던져놓고 엄마, 여기서 좀 조용히 살아. 이러고 내려갔습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어두운 구석에서 벌써 죽었다고 사망신고까지 해놨던 내 남편이 개처럼 웅크리고 살고 있었어요. 병원비 아끼겠다고 자기 부모를 산속에 숨겨놓고 7억을 꿀꺽한 자식이 그래도 아들이라서 용서가 될까요? 저는 63 춘천에서 국밥집 30년 하다가 아들 손에 산속에 버려진 엄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자식한테 어떻게 갚아줬는지 끝까지 들려드릴게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골 우리고 5시 반에 국 끓이고 밤 10시에 불 끄면 하루가 끝났어요. 손님들이 문 열고 들어오면서 사장님, 오늘도 한 그릇 주세요. 할 때가 제일 좋았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허리를 다쳤어요. 공사장에서 떨어졌거든요. 그 뒤로 집이 전부예요. 소파, TV, 밥 끝이에요.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 허리 더 안 아파요? 병원 한번 가봐요. 됐다니까. 귀찮다. 대화가 늘 거기서 끊겼어요. 딸은 호주로 시집갔어요. 10년 전 일이에요. 가기 전에 한바탕 크게 싸웠죠. 엄마,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안 돼. 그 집 형편도 그렇고 사람도 영 마음에 안 든다. 엄마는 내 인생에 관심도 없으면서 왜 맨날 반대만 해? 너 그 사람 따라가면 엄마 모르는 사람이다. 됐어. 나도 엄마 같은 엄마는 처음 봐. 문을 쾅 닫고 나가던 뒷모습이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 전화 한 통 안 왔고 저도 끝까지 전화 한 번 안 했어요. 그래서 제 옆에는 아들 하나만 남았어요. 35, 서울에서 컴퓨터 쪽 일한다고 했어요. 이름도 어려운 회사. 1년에 두세 번 내려와요. 올 때마다 현금 봉투를 내밀어요. 엄마, 이거 힘들면 가게 접어. 아이고, 100만 원씩이나 뭘 줘. 걱정 마. 엄만 내가 책임질게. 그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웃어주던 손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국밥집 나가려고 일어났는데 소파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었어요. 화장실인가 했는데 현관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여보, 이 시간에 어디 가요? 대답이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나서 들어왔어요. 숨도 거칠고 얼굴이 상기돼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요? 걷고 왔어. 새벽에 왜요? 어디 아파요? 그냥 좀 둬.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저한테 소리쳤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우리 집이 무너지는 첫 신호였다는 걸요. 그 일 이후로 남편이 자꾸 집을 비웠어요. 새벽에도 나가 있고 저녁에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어느 날은 장을 보고 와서 통장을 들여다봤는데 숫자가 이상했어요. 어라? 이게 왜 이래? 3달 모은 돈이 쑥 빠져 있었어요. 3번에 나눠서 100, 150, 200 꼬박꼬박. 여보, 이거 뭐예요? 언제 썼어요? 남편은 TV만 보고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모임했어. 무슨 모임인데 이렇게 많이 나가요? 투자 모임이야. 나중에 다 메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투자. 시장 상인들끼리 하는 개모임 같은 건가 했어요. 얼마나 메꿔요? 여기 적힌 것만 해도 벌써 그만 좀 캐물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다음 달에도 또 빠져 있었어요. 이번엔 한 번에 300. 국밥집 재료값도 겨우 맞추는 판에 숨이 턱 막혔어요. 여보,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요. 가게 접게 생겼어요. 그만해. 나 지금 중요한 판이야. 남편이 들고 있던 휴대폰 화면을 힐끔 보니까
숫자랑 그래프, 영어가 잔뜩 떠 있었어요. 그날 밤 결국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준호야, 아빠가 요즘 좀 이상해. 새벽마다 나가고 돈도 자꾸 빠져나가고. 얼마나? 몇백씩이야. 내가 감당이 안 돼. 알겠어. 주말에 내려갈게. 주말에 아들이 내려왔어요. 저녁에 남편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뭐에 투자하세요? 너까지 왜 그래? 다 벌어다 주려고 하는 건데. 다단계 코인방이라고 들어봤어요?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누가 그 소리 했어? 아버지가 보내신 입금 내역 엄마가 다 봤어요. 전 여기도 알고 있어요. 아들은 준비해온 것처럼 서류를 꺼냈어요. 중독 상담센터 안내문이었어요. 아버지, 이건 투자가 아니라 중독이에요. 잠도 못 자고 가족 돈까지 건드리잖아요. 너까지 날 미친 사람 취급하냐? 아버지가 미친 게 아니라 병이 온 거예요. 사흘 동안 설득했어요. 남편은 욕도 하고 문도 쾅쾅 닫더니 넷째 날 아침에 갑자기 말했어요. 갔다 올게. 대신 빨리 끝내. 아들이 회복센터라며 보여준 곳은 강원도 쪽 작은 도시 외곽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하얗다기보단 병원과 편의점 사이 어딘가 느낌이었어요. 보호자분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오세요. 처음엔 적응이 중요하거든요. 직원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남편은 입구에서 한번 뒤돌아봤어요. 여보, 금방 나올 거예요. 우리 가게도 정리하고 좀 쉬어요, 그동안. 알았어. 첫 면회날 남편은 살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눈밑이 파였고 손을 계속 떨고 있었어요. 여보, 밥은 잘 먹어요? 나 여기 싫어. 자꾸 뭔가 맞으라 그래. 그리고 밖에 나가면 안 된대. 간호사가 뒤에서 웃으면서 말했어요. 적응하시는 중이세요. 조금만 지나면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왔어요.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세 번째 면회 가기 이틀 전 새벽이었어요. 전화가 울렸어요. 보호자 박말수님 맞으시죠? 네, 왜요? 남편분이 센터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네? 새벽 시간에 방을 비우신 것 같아요. 주변을 찾고 있는데 아직 숨이 턱 막혔어요. 잠깐만요. 지금 바로 갈게요. 아들한테도 전화해야.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내가 먼저 갈게요. 엄마는 조금 있다가 오세요. 또 그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들이 와 있었어요. 직원이 CCTV를 보여줬어요. 새벽 2시쯤 복도를 비틀거리며 걷는 남편 등이 보였어요. 병원 가운에 슬리퍼. 여기서 밖으로 나가신 것 같아요. 영상을 더 돌리는데 화면 끝에 다른 그림자가 살짝 비쳤다가 사라졌어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은요? 야간 근무자일 거예요. 지금 확인 중입니다. 사흘 내내 센터 주변 산이며 하천을 다 뒤졌어요. 남편은 안 나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사라졌다는 것만 두려웠어요. 누가 함께 있었는지는 깊이 생각도 못하고요. 재개발로 국밥집 접고 남편 실종 신고를 하고 몇 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시장 상인회 회장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사장님, 이제 정리하셔야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재개발 확정 났어요. 보상금 나옵니다. 종이봉투에서 안내문을 꺼내주더라고요. 담당자 연락처와 예상 보상액이 적혀 있었어요. 대충 계산해보니 한 6억 후반? 그 정도 될 거예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30해 넘게 불 앞에 서서 땀 흘려 번 돈보다 훨씬 큰 숫자였거든요. 정리하는 한 달 동안 손님들이 많이도 물어봤어요. 사장님, 어디 가서 사세요, 이제?
몰라요. 이제 좀 쉬었다가요. 마지막 날 불을 끄고 간판을 내렸어요. 붙들던 가게 열쇠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니 손이 허전했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아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엄마 힘들죠? 가게 비웠다. 이제 뭐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제 쉬면 되지. 평생 일했잖아요. 아들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밝은 색의 아파트 단지 사진이 떠 있었어요. 이게 뭐냐? 시니어 레지던스예요. 나이 드신 분들 전용 아파트. 식당, 체력 단련실, 문화센터, 병원 다 붙어 있어요. 소개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흰머리 어르신들이 요가도 하고 노래 교실도 하고 웃고 있더라고요. 엄마 돈이면 보증금 걸고도 남아요. 관리비는 내가 일부 낼게요. 거기 가서 살라고? 엄마 혼자 오래 사는 것보다 거기가 훨씬 안전해요. 가게도 이제 없으니까. 아들이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엄마, 이제 나 믿고 편하게 살아. 그 말이 그때는 참 고맙게 들렸어요. 며칠 뒤 보상금이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숫자를 다시 3번 본 것 같아요. 그날 밤 아들이 내려왔어요. 엄마, 이제 계약해야 돼요. 인기 많아서 금방 마감된대. 그래? 나 같은 사람도 받아줄까? 당연하죠. 여기 계약서 읽어봐요. 아들이 준비해온 서류엔 복잡한 글자가 잔뜩 있었어요. 입주보증금, 관리비 자동이체 이런 말들. 잘 모르겠으면 그냥 나 믿고 사인해요. 내가 회사 사람들한테도 검토 받았어요. 그 말을 믿고 이름을 적고 도장을 꾹 찍었어요. 그럼 이 계좌로 보내달라네. 엄마 통장에서 바로 보내줘요. 내가 옆에서 같이 볼게요. 은행 앱에서 숫자를 적으려고 하는데 손이 자꾸 떨렸어요. 진짜 괜찮은 거지? 엄마, 내가 누구 아들이에요. 걱정 말라니까. 그렇게 숫자를 눌렀어요. 송금이 완료됐어요. 이틀 뒤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일주일 잡혔어. 근데 그 전에 우리 여행 갈까? 무슨 여행을 또. 엄마 평생 시장이랑 집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강원도 쪽 산책도 하고 바다도 보고. 그러고 나서 들어가요. 좋은 말이긴 했어요. 평생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으니까요. 그 주말 아들이 차를 몰고 내려왔어요. 작은 가방 하나 싸서 차에 탔어요.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조용한데 사람 별로 없는데요. 고속도로를 지나 국도를 지나 점점 길이 좁아지더니 산길로 들어갔어요. 레지던스가 산 위에 있나? 아니, 거긴 나중에 가고 오늘은 쉬는 곳이야. 길이 아예 흙길로 바뀌었어요. 창밖에 집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나무, 돌, 풀뿐이었어요.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 나무 사이로 큰 건물이 하나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간판도 떨어져 나가 있었어요. 유리창은 깨진 곳도 있었고요. 여기가 뭐 하는 데야? 옛날엔 가족 펜션이었다는데 지금은 안 쓰는 곳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왜? 차가 탁 멈췄어요. 아들이 시동을 끄고 제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엄마 내려요. 여기서 뭐하게? 앞으로 엄마가 있을 때야. 그 말이 귀에서 잘 안 떨어졌어요. 준호야, 장난하지 마. 여긴 사람이 살 데가 아니야. 엄마 내려요. 가방 가져가요. 아들이 내 쪽으로 팔을 뻗어 가방과 휴대폰을 순식간에 빼앗았어요. 야, 그거 줘! 엄마 폰은 잠깐 내가 들고 있을게. 아들이 먼저 차에서 내려 건물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도 따라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건물 안은
먼지 냄새랑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낡은 소파, 부서진 의자, 덮어둔 비닐만 잔뜩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야? 왜 날 여기 데려왔어?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 혼자 있으면 난 너무 불안해. 사고 나도 아무도 모를 것 같고. 말은 그럴듯했어요. 근데 얼굴에 미안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산꼭대기 폐건물에 날 가둬? 가두는 게 아니라 잠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엄마는 여기서 조용히 지내면 돼요. 돈은! 내가 보낸 돈은! 엄마 노후 준비하는데 쓸 거예요. 회사 빚도 있고 투자한 것도 있고 나중에 정리해서 줄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너 설마 그 돈으로? 엄마도 알잖아요. 엄마 혼자 있어도 돈은 금방 없어져. 차라리 내가 굴리는 게 나아. 네가 굴리는 건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 아니야. 제가 소리를 지르자 아들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 인생은 내가 정리했어요. 여기 있으면 아무 걱정 없잖아요. 사람도 안 오고 돈 쓸 일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럼 난 여기서 뭘 먹고 뭘 마시고 살아? 창고에 물이랑 통조림 좀 놔둘게요. 당분간은 그걸로 버티면 돼요. 아들이 창고 문을 열고 박스 몇 개를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생수 몇 통, 라면, 통조림. 준호야,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집으로 다시 가자. 돈이 필요하면 줄 만큼만 줄게. 엄마 집도 이미 정리 들어갔어요. 엄마 이제 돌아갈 곳 없어요. 그 말이 제일 서러웠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우리도 살아야 돼요. 아들이 문 쪽으로 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소리 질러도 여기까지 들을 사람 없어요. 괜히 다치지 말고 조용히 지내요. 철문이 끼익 하고 닫히고 바깥에서 잠그는 소리가 났어요. 차가 떠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달아오르고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울다가 어둠이 내려앉을 즈음 건물 안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휙, 휙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 있어요? 대답은 없고 구석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났어요. 휴대폰은 없었지만 가방 속을 더듬다가 우연히 작은 손전등을 찾았어요. 가게에서 쓰던 거였어요. 불을 켜고 소리가 난 쪽으로 다가갔어요. 전구빛이 구석을 비추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여보? 허리 굽은 남자가 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엉망이고 수염은 다 자라있고 눈은 겁에 질려 있었어요. 당신 맞아요? 나야, 말순이. 남편은 눈을 크게 뜨더니 제게서 몸을 빼냈어요. 가지마. 그 사람들 또 올 거야. 어떤 사람들? 나 데려온 사람들 또 데려간다고 할 거야. 말투가 이상했어요. 마치 어린애가 악몽 얘기하듯이 중간중간 끊겨 나왔어요. 당신 여기 얼마나 있었어요? 몰라.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겠어. 가슴이 조여왔어요. 정신 차리고 주위를 살펴보니 한쪽에는 빈 생수병에 수북이 쌓여 있었고 낡은 이불 더미에 남편이 몸을 파묻고 있었어요. 여보, 일단 씻고 뭐라도 좀 먹어요.
우리 둘이 같이 방법을 찾아봐요. 창고에서 남은 물과 통조림을 꺼냈어요. 숟가락도 없이 그냥 퍼먹으면서 남편이 조금씩 말을 꺼냈어요. 하얀 옷 입은 사람들 오늘부터 안 나간다면서 다시 주사 맞으래. 무서워서 준호한테 말했어. 뭐라고? 여기서 살면 된다고.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나가면 다시 그 건물로 보낸대. 조각조각 이어붙여 보니 대충 그림이 그려졌어요. 남편은 스스로 도망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이곳으로 옮겨진 거였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에 우리 아들이 얽혀 있다는 것도요. 밤마다 산바람이 벽을 때렸어요.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틀째 되는 날 저는 결심했어요. 여보, 우리 여기 그대로 있으면 둘 다 죽어요. 나갈 길을 찾아야 해요. 건물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폈어요. 길이라고 할 만한 건 거의 없었고 나무와 돌무더기 뿐이었어요. 그나마 높은 언덕 하나가 보여서 거기까지 올라가 보기로 했어요. 넘어지면서 무릎이 깨지는 줄도 모르고 올라갔어요. 몰라서 더 무모했던 것 같아요. 언덕 꼭대기에 도착해서 배를 쥐고 한참을 쉬다가 숨을 가다듬고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 살려요! 누구 없어요? 산이 제 목소리를 그대로 되돌려줬어요. 메아리만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도 그날부터 저는 아침, 점심, 해질녘 하루 3번씩 그 언덕에 올라가 소리를 질렀어요. 사흘째 되던 날 멀리서 휙, 끽 자전거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어요. 저 소리 들었어요, 여보? 무슨 소리야? 다시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어디선가 사람이 답을 했어요. 거기 누구 계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산악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젊은이 둘이 언덕 위까지 올라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 계셨어요? 남편도 있어요. 오래 있었어요. 제발 경찰 좀 불러줘요. 그들이 핸드폰으로 신고를 했고 구조대가 오기까지 한참을 기다렸어요. 구조대가 도착해 남편을 들것에 실어 내려가는 걸 보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산 아래에서 구급차와 경찰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조사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어요. 아들이 레지던스 계약이라면서 서류를 가져왔어요. 그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했고요. 그 뒤로 이런 일이 생겼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통장 내역을 하나씩 확인해 줬어요. 여기 보이시죠? 보상금 6억 8천이 한 번에 이 계좌로 나갔고 바로 며칠 사이에 여러 군데로 흩어졌어요. 네, 아들 계좌예요? 예, 그리고 이쪽은 힐링 프로그램 센터라는 이름으로 3천만 원이 입금돼 있네요. 그 이름 재활센터에서 쓰던 간판 이름이었어요. 입원비라기엔 금액이 이상하네요. 센터 쪽에 자료 요청해보겠습니다. 며칠 뒤 형사가 다시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센터 쪽 직원 한 명이 진술했습니다. 아드님이 정상퇴원이 아니라 야간에 조용히 내보내달라고 부탁했다고요. 왜요? 왜 그렇게까지? 그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환자 이동 경로도 거의 일치하고요. 센터 뒤편 주차장에서 아드님 차로 갈아탔다고 해요. 귀가 멍해졌어요. 그리고 유기장소로 추정되는 그 산속 건물 등기부 떼보니 아드님 회사 이름으로 한 번 올랐던 기록이 있어요. 몇 년 전 헐값에 사서 세금 아끼려고 돌려 쓴 것 같습니다.
모든 점이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은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며느리도 같이 끌려갔어요.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는 몸을 추스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은 약을 줄이면서 조금씩 말과 표정이 돌아왔어요. 여보, 우리가 거길 나왔네. 그러게요.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몇 달 뒤 1심 재판날 법정 방청석에 앉았어요. 피고인석에 수의를 입은 아들이 서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아들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징역 3년. 아들은 고개를 든 채 저를 한번 봤어요. 입술이 떨리면서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경제적으로는 그들이 움직인 돈 대부분이 다시 제 통장으로 돌아왔어요.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이니 뭐니 종이에 적힌 말은 어렵지만 검사가 대부분 회수됐다고 했어요. 그 후로 남편과 저는 순천 시내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더 이상 가게도 없고 빚도 없고 몸은 성치 않았지만 그래도 내 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느 날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들리는 목소리가 오래전 기억과 겹쳤어요. 엄마, 나야, 소연이.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네가 지금 어디야? 호주요. 엄마 뉴스 봤어요. 산 폐건물에 부모 버린 아들 이야기. 그게 우리 오빠인 거. 딸은 울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 엄마가 싫어서 오빠한테 다 떠넘기고 도망쳤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소연아, 됐다. 지금이라도 전화했으니까 됐다. 아니야, 나 한국지사로 옮기기로 했어. 남편이 한국 발령 신청했어. 조금만 기다려. 가서 엄마 아버지부터 볼게. 정말 얼마 안 돼서 딸과 사위가 같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문을 열었는데 20대 때 나가던 그 얼굴이 주름만 조금 더 늘어난 채 서 있었어요. 엄마, 밥 먹었니? 그 말이 입에서 먼저 튀어나왔어요. 딸이 울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들어와, 뭐라도 먹어야지. 그날 이후로 딸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들르려고 했어요. 제일 큰 건 그거였어요. 어느덧 아들이 수감된 지 몇 년이 지나고 출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야, 준호야. 한 번만, 얼굴만. 손잡이 위에 손이 올라갔다 멈췄어요. 안에서 남편이 물었어요. 누구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잘못 누른 거겠지.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저는 폰을 들고 전화했어요. 예, 여기 전에 부모 유기했던 아들이에요. 접근 제한 걸어놨는데 집 앞에 와 있어요. 잠시 후 경찰이 와서 문 밖에 선 둘을 데리고 갔어요. 복도 끝까지 끌려가면서도 아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나 진짜로 후회해. 나중에 얘기라도 한 번만. 저는 문 뒤에 서서 한마디 했어요. 이제 네 얘기는 재판 기록에 다 남아있다. 그걸로 충분해. 문이 닫히고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거실로 돌아가니 남편이 웃으면서 묻더라고요. 진짜 누구였어? 길 잘못 든 사람이지 뭐. 저녁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평범한 밥상이었어요. 여보, 내일은 뭐 먹고 싶어요? 당신이 해주는 거면 뭐든 좋지. 숟가락을 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나이 들면 약해지고 마음이 여려진다고요. 근데
저는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가 약해진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아온 거였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으려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 끌림이었습니다.